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은 엄마와 푸드코트 앞 지나던 중 김치 포장이 뜯어져 엉망된 내 명품백.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종업원을 일으켜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마는데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결혼 전인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혼자 편의점을 몇 개 운영하면서 먹고 살만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거든요. 갑자기 난방비가 오르면 밥 반찬 하나가 없어지고 준비물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빠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견뎠나 싶네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비하면 제 삶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최소한 저는 부모님은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고하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분 다 부모님 얼굴을 기억 못 하신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 적이 없다고요. 두 분은 같은 보육원에 계셨는데 어머니보다 3살 많은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친오빠처럼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아버지가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을 나가셨대요. 나가신 후로도 연락은 가끔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도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상태셨고 어머니야 뭐 아직 보육원 생활을 하셨을 때니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보육원에서 나오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죠.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내내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도 없이 지원금 얼마만 떨렁 주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20살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뭘 배운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잡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다더군요. 그때도 도움을 준 것이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경험을 하셨고 3년간 고생한 덕분에 당시엔 그래도 잠잘 곳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요. 두 분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하셨대요. 그래봐야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만 한 정도지만 그래도 두 분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사셨다네요. 아버지는 고정된 직장 없이 공사장에서 잡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번 돈으로 살림을 꾸리셨죠. 어머니도 미신 공장에 다니시면서 두 분이 함께 버신 덕분에 단칸방 사글세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월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이야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저를 임신한 어머니는 결국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아버지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임신했다고 집에서 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만큼 중요하진 않다면서 차라리 자기가 더 고생할 테니 집에서 몸조리에 신경 쓰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한다고 해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당시엔 전부 개인 부담이었으니 지금보다 더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일할 상황이 아니었고 아버지 혼자 그것도 공사장 잡부로 일을 하셨으니 순식간에 살림이 빡빡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를 잘 키우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그렇다고 대학에 갈 생각을 하셨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공사장 잡부였으니 보시는 일이 대부분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용접사가 그렇게 벌이가 좋더랍니다. 돈도 잘 벌지만 일감도 많아서 열심히만 하면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무거운 자재들을 종일 나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딱 2번 만에 특수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실습을 하려면 따로 학원에 다녀야 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직접 현장에서 뛰는 용접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곤 하는데 저였다면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특수 용접 기능사를 땄을 때가 제가 3살 때였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2분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자격증을 딴 아버지는 곧장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대형 조선회사에 합격하셨대요. 배를 만드는데 용접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연봉도 센 직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는 아버지가 취직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이사지 짐도 별로 없었대요. 사는 집이 작았으니 짐도 별로 많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용달차를 빌려 이삿짐을 싣고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들뜬 상태로 용달차에 짐을 싣고 차를 출발시켰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눈이 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는지 연신 괜찮겠냐고 용달차 기사님께 물었는데 기사님은 이 정도 눈은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그대로 길을 가셨네요. 하지만 조금씩 내리던 눈이 어느새 한방눈이 되어 온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린 건 그 후로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도로에 눈은 쌓였는데 용달차 기사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를 몰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비틀비틀 차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죠. 눈길에 따로 체인 같은 것도 없이 과속을 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용달차 기사님과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멀쩡했지만 어머니도 꽤 크게 다치셨고요. 고생고생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따시고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 싶어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자격증을 써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내려갔던 지방에서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고생의 연속이었죠. 어머니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셨죠. 낮에는 식당에서 참모를 하셨고 밤에 돌아오시면 저를 옆에 앉혀두시고는 박스를 접으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저희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처음 이사했던 집은 월세를 더 내지 못해 금방 빼줘야 했고 그보다 좀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거기서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죠. 쌀밥은 정말 가끔 볼 수 있었고
대체로는 잡곡밥이었습니다. 반찬도 다른 건 없었고 그냥 김치 하나에 나물 한 종류 정도였어요. 그때 어려웠던 기억 때문에 저는 지금도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절대 안 하셨지만 제가 잠든 뒤 몰래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 혼자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혼자 집에 두고 일 나가시는 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럴수록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를 다독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여섯 살짜리 여자애가 의젓한 채 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어머니께는 더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도 일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어머니는 절 두고 나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면 저는 혼자서 살림이랍시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봐뒀었거든요. 그리고는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았죠. 그러다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되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해두신 밥을 꺼내고 한두 가지 반찬을 꺼내놓으면 곧 어머니가 들어오셨죠.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설프게 해둔 살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림 솜씨도 함께 늘었어요. 밥도 혼자 할 줄 알게 되었고 간단한 반찬은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됐죠. 거기다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으니 어머니의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과는 상관없이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식당 참모라는 게 오래 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버시는 돈은 내내 같은데 물가와 방세는 계속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러다가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나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뭐? 네가 일을 한다고? 음, 엄마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렵잖아. 나도 학교 끝나면 달리 할 일도 없고 그 시간에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미안하다, 예승아. 이 엄마가. 아이, 엄마, 또 그 소리. 엄마가 나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아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가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한 손이라도 돕겠다는 거잖아. 그래도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편의점. 저 밑에 사장님하고는 얘기 다 됐어. 저녁 시간에만 가게 봐주면 돼.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자꾸 그러지 마, 엄마. 나도 가족이야. 고생은 다 같이 해야지. 첫 월급 타면 내가 고기 사줄게.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냥 물건 진열하고 물건값 계산해 주는데 중학생이면 어떻고 대학생이면 어떠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주 입장에선 중학생을 카운터에다 데려다 놓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장님께선 저희 집 사정을 아시고 흔쾌히 아르바이트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시급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지덕지했죠.
어머니와 함께 저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래도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반찬 가짓수가 늘어나거나 살던 집을 옮기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다만 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말의 여유조차도 저와 어머니에겐 사치였던가 봅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박스를 접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 박스를 몇 개 더 접은 후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이러다 말겠거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죽을 만큼 아파서 참고 어쩌고 할 정신이 없을 지경이 되었죠.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피곤에 지쳐 잠드셨던 어머니는 눈을 부비며 일어나셨다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절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예승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파? 안 되겠다.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 그렇게 어머니는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저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췌한 몰골로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시더니 여기저기 진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거 맹장 터진 것 같은데 간호사 지금 수술할 수 있나? 그 아픈 와중에도 수술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더군요. 수술이 무서워서 겁을 냈던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죠. 선생님, 수술 꼭 해야 돼요? 그냥 약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이봐요 학생, 맹장 터진 데 쓰는 약이 어딨어. 잘못하면 염증 생겨서 죽을 수도 있어. 잔말 말고 수술 받아요. 하지만 수술비가... 그러자 이번엔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네요. 예승아, 너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선생님, 우리 예승이 좀 살려주세요. 맹장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도 별로 길지 않아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난데없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내내 저는 수술비 걱정뿐이었어요.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버는 돈으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수술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나니 그렇게 아프던 배가 씻은 듯이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도 통증에 시달린 탓에 기운이 없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그런데 침대 근처에서 어머니와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네, 저요? 옆에서 보니까 아이 병원비가 부족한 것 같던데. 아, 네. 근데 괜찮아요.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으세요. 네? 10만 원이나요? 이걸 갑자기 왜... 저기 누워있는 여자애 보이시죠? 제가 내 딸이에요. 저 녀석도 며칠 전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머니 딸이 아파서 온 것 같은데 보고 있으려니 남일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어떻게 처음 뵌 분이 주시는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몇 군데만 더 전화해보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누가 보면 내가 큰 돈 드리는 줄 알겠네요. 이 돈 받고 딸 마취해서 깨면 맘 편히 맞아주세요.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제 맘 편하자고 드리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무슨 대화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간 사이 저희 어머니는 아마 수술비를 구하러 백방으로 다니셨겠죠. 하지만 제가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목돈을 구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다른 침대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주신 거였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꼭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럴 필요 없다시면서 2년이 되면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도대체 어떤 분이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딸 깼네 깼어. 그러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물기 가득한 목소리로 절 부르셨어요. 예승아, 이제 괜찮니? 배 아픈 건 좀 어때? 이제 안 아파. 그보다 수술비는? 다 해결됐어. 저기 저분이 도와주셔서 병원비 다 낼 수 있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러자 저희를 도와주신 아주머니께선 넉넉한 미소로 답해주셨네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잘 됐다며 어머니나 저나 안도했죠. 하지만 그건 앞으로 저희가 겪을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루 놀면 이틀 굶어야 하는 처지에 갑자기 제 수술비까지 당겨서 써버린 탓에 저희 살림은 크게 휘청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일을 하셔도 버시는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제 아르바이트도 뻔했죠. 그냥은 수술비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 때 하나같이 호의로 도와주신 분들인데 돈을 못 갚겠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돈을 갚았죠. 물론 돈을 갚은 다음에도 보증금이 얼마쯤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서울이었다면 어머니가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구해보겠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라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 어머니와 함께 여간방에서 자는데 서럽고 슬픈 것보다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것 아닌가 싶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당연히 얼굴에도 티가 났죠. 제 표정을 보신 편의점 사장님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도 저는 절대로 저희 집안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기셔서 중학생인 저에게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분께 더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처음으로 제 사정을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도움을 바라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하소연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 잠은 어디서 자니? 집을 못 구해서 우선은 여관에서 자고 있어요. 다행히 전 집주인분이 양해해 주셔서 짐은 거기다 맡겨놨고요.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볼 테니 며칠만 기다려봐. 네? 사장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르바이트 시켜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러더니 정말 며칠 후에 사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셨죠. 내가 아는 공장 사장님이 계신데 안 그래도 직원들이 늘어나서 따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요리 잘하시는 분으로. 너희 어머니 식당에서 참모하신다고 했지? 네. 잘 됐다.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로 가봐. 잘 해주실 거야.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문제였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였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다녀오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사장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네요. 예승아, 우리 살집 생겼어. 응? 엄마, 오늘 공장 다녀온 거 아니야? 어떻게 갑자기 살집이 생겨? 그 공장 사장님께서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 다 들었다고, 공장 사무실 옥탑에 남는 방이 있다고, 괜찮으면 거기서 살아도 된대. 정말? 방세는? 방세도 없어. 가서 공장 사람들 밥만 해주면 잘 것도 주시고 월급도 주신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하던 이전과는 기분이 달랐어요. 공장 사장님께선 정말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월급도 주시고 살집도 주셨으니까요. 심지어 월급도 전에 식당 참모하면서 받던 것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이사를 마친 후엔 저와 어머니가 따로 편의점을 찾아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어려운 일 있을 땐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 모녀의 삶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아지진 않았어요. 공장 일은 계속했지만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학에 갈 생각 같은 건 없었고 차라리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성인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직원이 될 수 있었고, 이번엔 공장 사장님의 소개로 다른 공장에 격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이라고 해봐야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 때보다는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제야 저도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이전과는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전에 식당 참모 일을 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월급이 오르질 않았는데 이제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월급이 올라갔죠. 그렇게 꼬박 6년을 일했네요. 당시 제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꿈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건 아니었고 제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해보는 거였죠. 학창시절 내내 했던 일이 그거라 편의점 돌아가는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 뿐더러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었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편의점 하나 해보려고 해. 편의점? 네가? 내가 편의점 일을 오래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돈도 모아놨어. 그게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서랍장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도장과 함께 제게 주시더군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언제 줘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주게 되는구나. 네 돈이니까 받아라. 이게 뭐야? 너 그때 수술하고 나서 아차 싶더라. 아무리 없이 살아도 모아둔 돈이 없으면 또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푼 두 푼씩 모아둔 거야. 얼마 되진 않지만 요긴하게 쓰길 바란다. 엄마. 통장을 펼쳐 안을 보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매달 얼마씩 딱 떼어서 넣은 거면 그렇게 눈물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어떨 때는 100원도 넣으셨고 또 어떨 때는 10,000원을 넣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푼돈이라도 돈이 생기실 때마다 저를 위해 모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모은 돈과 어머니가 주신 돈을 합하고 거기에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서 처음으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땐 정말 어깨에 커다란 바위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나 어머니나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차린 편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편의점 일에 몰두했습니다. 점포를 내기 전부터 온 시내를 샅샅이 뒤져서 제일 몫이 좋은 곳에 가게를 냈고 제품 진열도 꼼꼼하게 신경 썼어요. 들여놓는 물건도 하나하나 직접 살폈고요. 아르바이트를 쓸 생각은 추호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건강을 걱정하셨지만 당시엔 창창한 20대여서 끄떡 없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을 고생고생해가며 편의점을 운영했어요.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사라지진 않았는지 편의점은 순탄하게 잘 됐네요. 근처에 학원이 많아서 저녁 때가 되면 학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거기서 번 돈을 모아 편의점을 또 하나 냈습니다. 그때쯤 되자 일이 많아져 몸은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공장 사장님께는 잘 말씀드려서 어머니는 쉬게 해드렸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 다리로 일하시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아예 쉬시라고 했죠. 돈이야 제가 잘 벌었으니까요. 그 후에도 저는 편의점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하나가 잘 되기가 어렵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되니까 2개, 3개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편의점 여러 개를 운영하게 되었네요.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한 채 샀고 차도 좋은 걸로 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와 데이트라도 할까 싶어 함께 시내의 큰 마트에 가게 되었어요. 딱히 뭐가 필요해서 간 건 아니라서 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시식 코너가 있으면 괜히 한번 먹어보기도 하면서 마트를 돌아다녔죠. 그러다 우연히 김치 코너를 지나는데 거기 계신 여사님이 시식을 준비하시느라 김치 포장을 뜯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에서 발효가 많이 됐는지 열자마자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김치가 사방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막았는데 생각해보니 옷보다 제 가방이 더 비싼 명품백이었네요. 난데없는 날벼락에 놀라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여사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대번에 제게 무릎을 꿇으시더니 죄송하다고 싹싹 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놀라서 그랬던 건데 무릎까지 꿇으시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여사님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 뒤에 계시던 어머니가 여사님의 얼굴을 보시더니 김치 범벅이 된 여사님을 붙들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하셨네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는 분이셔? 예승아, 이분이시다. 이분이 널 살려주셨어. 응?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병원비 내주셨던 아주머니? 그제야 여사님도 저희를 알아보셨어요. 그때쯤 되자 김치 좀 튄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를 수습한 후 저희는 그 여사님을 따로 모셔서 저녁을 대접하며 밀린 이야기를 잔뜩 나누었습니다. 당시 아주머니도 형편이 좋아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게 아니셨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을 마친 딸을 두고 병원비 걱정하는 저희 어머니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덜컥 주셨던 거고요. 지금이야 1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그렇게 아주머니와 만난 후로 저희는 꾸준히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아주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어머니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건 전부 다 주변 분들의 도움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저를 그 아주머니께서 깨우쳐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결식 아동 카드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쓸 수 있는 게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에게 뭐든 먹고 싶은 만큼 공짜로 줍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라고 하고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죠. 때로는 그 순간이 찰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은 꼭 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변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돈도 20년 가까이 한 집에 산 아내가 저를 철저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빚 때문에 애들이랑 엄마랑 살 집 한 채는 건지지 않은 계산으로 서류상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실제로 이혼을 해버렸네요. 저는 20년 근속을 하고 전역한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다면 정년 때까지 부대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한다면서 20년 근속을 하던 해에 전역을 하자고 졸랐어요. 일반 사병으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라면은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누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이라면은 군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특히 부사관이고 보직이 꽃보직이라면은 어중간한 장교들보다 낫습니다. 장교들이야 진급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2, 3년마다 보직을 바꿔야 해서 타 지역으로 진출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사관을 한번 배치받은 부대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전역할 때까지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최전방이나 산골 오지에 배치되지 않고 나름 도시 인근에 있는 부대라면은 살만합니다. 집도 공짜로 주죠. 가전제품부터 부식까지 군 면세품 살 수 있죠. 월급이 많지 않아도 쓰는 돈이 거의 없어서 괜찮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평생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의 반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 죽고 나면 아내한테 상속도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애들 고등학교는 서울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 부대 근처 읍내에는 변변한 학원도 없다. 이러면서 20년 근속이 되던 해에 전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군대 짬밥만 먹어왔던 사람이 당장 서울에 가서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장 집부터 구해야 하는데 아무리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인 봉급이란 게 뻔한 거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죠. 지방에서 산다면 군 관사 나와서도 집 얻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좀 받고 연금으로 갚아 나가면 가능하죠. 연금 받는다고 어디 놀기만 하겠습니까? 막말로 부대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차려놓고서 부대 인맥 동원하면은 꽤 짭짤하게 벌 수도 있어요. 뭐 좀 요령을 피운다면은 부대에서 발주하는 일을 따올 수도 있고
PX 같은데 납품한 걸 소개하면서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죠. 군인이 부대 밖에서 돌아가는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주 도가 트거든요. 20년 짬밥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하지만 애들 엄마는 시골에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애들이 뭐 그렇게 공부에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서울살이를 해보고 싶다는 게 제일 컸을 겁니다. 어찌됐든 아내가 그러자는데 부대 일 말고는 집안일에 대해 일자 무식인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정말 군인들은 세상 물정 모릅니다. 이건 부사관이나 장교나 마찬가지예요. 짬밥 먹은 기간만큼 세상 물정에 무식해져요. 말하자면 별 4개 단 사성 장군이 세상 물정을 가장 모르는 군인일 겁니다. 짬밥은 부대 내에서만 통하는 거니까요. 아내 뜻대로 서울에 살려고 집을 알아봤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전세 대출이다 신용 대출이다 다 알아봤지만 서울에 전셋집 하나 장만할 돈이 안 됐어요. 아내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일시금으로 받아 써버리면은 나중에 뭐 먹고 살겠냐 했죠. 아내는 저를 한심하게 여기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잘 굴려야 불어나는 거지 쥐꼬리만한 연금 찔끔찔끔 타가면서 살다 보면은 거제골 간신히 면할 정도로 평생 살다 죽는다 이러더군요. 군대에서 20년 근속을 했어도 아직 40대 초반인데 연금만 바라보며 살려는 제가 쫌팽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돈 관리 잘 할 테니까 자기한테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애들 미래와 우리 부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면서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연금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군 동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업군인 전역자들이 워낙 세상 물정을 몰라서 연금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한테 안심하라고 했어요. 돈 관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엄마가 하니까 적어도 사기는 안 당할 거라고요. 그렇게 연금 일시금과 저축한 돈, 은행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건 다 끌어모아서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편의점을 하나 계약했어요. 알바생 거의 안 쓰고 낮에는 아내가 밤에는 제가 돌아가면서 계산대를 지키면은 군대에서 받던 월급 이상을 벌 거라고 했죠.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도 같더라고요. 적어도 두 부부가 알바를 뛰는 건데 최저임금 적용해도 연금 받는 것보다는 더 벌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더군요. 편의점이라는 게 1년 360을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 두 사람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애들 엄마는 한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건사해야 하는데 편의점에 붙어 있을 수 없죠. 저도 낮이든 밤이든 잠은 자고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시급이 좀 높은 야간 시간대를 제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이틀은 고사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 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주말 하루만 알바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빠져야 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일에도 6시간 이상 알바를 써야 했죠. 나중에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알바를 더 쓰게 됐고요. 장사라도 잘 되면은 몸 좀 힘들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알바 몇 명 더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서울 편의점이라는 게 그 많다는 교회보다 더 많잖아요. 주위를 휘 둘러봐도 2-3군데는 보일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 편의점 길 건너편에도 편의점이 있습니다. 몇십 미터 안 가서 코너만 돌아도 다른 편의점이 있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반경 100m가 아니라 50m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편의점 본사에 벌금을 물거든요. 손님이 한 명이 오든 그마저 한 명도 안 오든 편의점은 영업을 해야 합니다.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어디 알바비만 나갑니까? 전등도 대낮처럼 환하게 켜놔야죠. 에어컨이나 난방도 돌려야죠. 냉장고는 사시사철 하루 1시도 꺼지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다달이 받는 연금은 고사하고 두 부부 알바 시급도 못 벌었어요. 알바생들이야 적어도 시급은 받지만 사장님인 저는 그마저도 못 벌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까지 버티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계속 적자였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하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거든요. 그 뒤로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카페도 차려봤고 식당도 차려봤고 술집도 차려봤고 죄다 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권리금도 못 챙기고 쫄딱 망한 거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그러는 사이 아내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당겨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아파트 살 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 앞으로 빚이 많으니까 아파트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요. 뭐 부부 일심동체라는데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내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빚은 늘어만 가지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거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크지만 성공하면 목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손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졌어요. 여유가 있고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따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지. 저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군인 출신이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큰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합니다. 다단계에도 기웃대보고 내부 정보를 통한 방위 산업 관련 주식에도 기웃대봤죠. 기가 얇아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혹해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손을 댔지만 뭐 하나 되는 건 없고 오롯이 빚만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군요. 뭔가 대박을 터뜨려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 그릇된 거라 생각됐습니다. 차라리 그 생각을 애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게 사람이죠. 정말 끝까지 밀릴 대로 밀리니까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파산을 하느냐 양자택일만 남더군요. 죽을 수는 없고 파산을 해서 평생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아내한테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부부는 빚에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애들하고 애들 엄마가 거리에 나 함께는 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의 이혼이죠. 서로 바람을 피거나 부부싸움을 해서 하는 이혼이 아닙니다. 빚 때문에 그 책임을 저만 지고 애들 엄마는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산 아파트는 아내의 명의라서 제가 진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서류상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빚쟁이들한테 나 몰라라, 난 파산을 했다 이러면서 서류상 아내의 집에 두 다리 뻗고 살 수는 없었어요. 빚은 파산하면서 청산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했죠. 개인 파산자가 어디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험한 일이지만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죠. 다행히 군대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분 소개로 원양어선에 타게 됐습니다. 원양에 나가는 배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만큼 일도 험하고 일한 만큼 임금이 높지 않아서요. 저야 더운바 식은바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 틈에 끼어서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1년간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은 선원들이 술집이다 뭐다 유럽소 들락거릴 때도 저는 한눈 팔지 않고 그냥 꾸준히 일만 하고 돈 한 푼 쓰지도 않고 살았죠.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귀국을 해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걸로 풍족하지는 않지만 가장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배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립더군요. 작은 애도 이제 막 성인이 돼서 대학 다니고 알바도 하고 그러더군요. 큰 녀석은 곧 군대에 가게 돼 휴학을 했고요. 애들도 이제 다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신용불량자지만 제 앞가림 정도만 하면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행히 살 집도 있겠다. 산입에 거미를 치지는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저는 귀국을 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큰애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엄마 전화번호가 바뀌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대로랍니다. 항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몇 번을 전화하고 문자도 남기고 그랬죠. 문자로 귀국해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남겼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들어설 무렵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 무슨 일 있냐 물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넘어 아내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고 해도 먼 바다에 나가서 1년 동안 고생하다 왔는데 별일 없었냐, 몸은 괜찮냐, 뭐 이런 말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주 건성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보고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1년이나 바깥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한 사이다. 이혼한 전 남편 집에 들이는 거 불편하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황당했습니다.
아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혼한 거 맞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빈 문제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거지 실제로 이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이혼을 했냐. 그냥 서류상으로 그런 거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뭐가 됐든 난 집에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고 만약에 억지로 집에 들어가려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전화상으로 계속 말씨름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 밖에서 아내랑 만나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죠. 1시간쯤 후에 아내가 카페에 오더군요. 전화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화가 났지만 막상 카페에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반갑더라고요. 1년 동안 보지 못한 내 가족이잖아요. 어찌 안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들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했죠. 지금 나 놀려주려고 농담하는 거냐 물었어요. 아내는 농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냐고 했죠. 우리는 부부다. 이혼을 한 적이 없다. 돈 문제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거다. 그깟 종이 쪽지가 무슨 소용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러더군요. 종이? 그게 왜 소용이 없어? 법으로 당신이나 나나 이제 남남이야.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따졌죠. 왜 갑자기 이러는 거냐. 1년 동안 배에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돌아온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따졌죠. 아내가 말을 하더군요. 그래 처음에는 당신 말대로 가짜 이혼을 했지.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이혼을 하니까 굳이 당신하고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당신은 돈 벌겠다고 배를 탔지만 사실 처자식 내팽개치고 나간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내는 제가 남편 구실도 못하고 애들 아빠 노릇도 못하는 사람인데 법적으로도 이혼한 상태고 이대로 그렇게 진짜 이혼을 해도 무슨 상관이겠냐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래전에 나를 마음속에서 이혼한 전 남편으로 여기기로 했대요.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그동안 이런 거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다. 그랬죠. 아내한테 거의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나 만나는 남자도 있어. 소총 개머리 판으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변변치 않아서 심정적으로 저한테 불만을 품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떠난 게 아니라 몸도 저를 떠난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더군요. 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고 현기증만 계속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 심정으로 애들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허름한 모텔에 방 하나를 얻고 들어갔습니다. 모텔방에 누워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곱씹으며 생각을 했죠. 마음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찾아가서 혹은 아내의 그놈을 찾아가서 뭔 일이라도 내고 싶은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제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악서니가 된 게 누구 탓인데 군대 전역을 하지 않았어도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호의호식은 못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을 텐데 말이죠. 다 아내가 애들 교육 핑계대면서 서울살이를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딴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모텔에서 죽을까? 내가 죽으면 아내가 죄책감을 느낄까? 애들은 어떻게 될까? 도무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 엄마가 지금 와서 마음을 돌릴 것 같지도 않고요. 이미 저 아닌 다른 남자랑 몸도 섞었는데 여자가 그럴 때는 전 남자에 대한 일만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이랑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따지고 보면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거라고 해도 아파트의 반은 제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반을 내놓으라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빚 때문에 이미 개인 파산을 했는데 재산 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자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해서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 아내와 애들 모두 손해를 보는 거죠.
이득을 보는 건 채권자들 뿐이고요. 몇 날 며칠을 아내를 죽일까? 아내가 만나는 사람을 죽일까? 차라리 내가 죽을까?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널뛰듯이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죠. 우선 애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같이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곁들였죠. 그리고 원양어선 타서 모은 돈 중에서 일부를 용돈으로 줬습니다. 돈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대학교 1학기 등록금 정도 되는 돈을 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빠한테 돈 받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엄마랑 서로 같이 살 형편이 안 돼서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애들로 말했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더군요. 저는 남은 돈을 들고서 예전 제가 근무했던 부대 근처로 갔습니다. 바닷가 옆에 작은 방도 얻었죠.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군인으로 있다 보니 민간인들 중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뱃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함 타는 일하고 물고기 잡는 어선을 타는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원양 어선 탄 경험이 있어서 뱃일에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바닷가로 오면서 애들 엄마한테 문자도 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마. 누구 탓에 뭐 탓하겠습니까? 다 저 살자고 그러는 건데요. 애들 엄마 원망해봐야 내 마음만 지옥일 테고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거죠. 그렇게 부대 근처 바닷가에서 뱃일을 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애들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그리고 큰애가 군대를 갔는데 아빠 따라서 해군에 지원 입대를 했더라고요. 나 사는 곳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종종 면회도 가고 그럽니다. 작은애도 아빠하고 형 따라서 해군에 가겠다고 하네요. 아내한테는 뼈저린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못난 애비 뭐 바라볼 게 있다고 애비 따라 해군이 되는 아들 녀석들 보는 맛에 뱃사람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의 썰맘 사연은 엄마 죽고 실어증에 걸린 딸의 생일날 부엌에서 나는 미역국 냄새에 문을 연 딸이 대성통곡을 하며 뛰어가는데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남자입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기구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제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집이 가난해서라거나 꿈이 좌절되어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고통이었죠. 극심한 상실감 때문에 삶을 저버리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의 희망이자 유일한 낙신 딸아이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그냥 평범했어요. 작은 가게를 하시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받아 이어나가셔서 생계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쉽게 메꿔지질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가게를 마치고 약주 한 잔 드시고 오실 때면 늘 과자를 한아름 사오셨는데 그동안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 법이더군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저와 어머니는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열심히 살았네요.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가게를 꾸리느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 또 살림은 살림대로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손 닿는 대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자주 그러지는 못했지만 어머니 대신 저녁을 차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돕는다고 해봐야 집안일 정도일 뿐 가게 일까지 도와드리진 못했기에 어머니는 여전히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일에서 해방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을 할 생각이어서 대학에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무슨 고시를 볼 것도 아니라서 대학에 갈 필요도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하도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7급 공무원이라 월급은 적었지만 이제야 드디어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무척 기뻤네요. 어머니도 물론 크게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죠. 어머니께 병이 생긴 겁니다. 하시는 일이 워낙 힘든 일이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늘 피곤하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색도 무척 안 좋으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 속이 더부룩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바쁘시다며 그걸 또 미뤄왔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뒀다간 평생 가도 검진 한번 안 받으실 것 같길래 아예 하루 날을 잡아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검진을 받았네요. 그런데 정확한 건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네? 암이요? 무슨 암이요? 증상도 그렇고 검진 결과를 봐도 그렇고 간암인 것 같은데 당장 입원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겨우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됐는데 암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계속된 추가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암은 확실해졌죠. 간암이라 증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벌써 3기나 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는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왜 갑자기 이런 불행이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보호자분, 심적으로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네? 네. 요즘은 암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치료도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약도 훨씬 좋아졌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있으니 마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자면 환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음도 많이 약해지실 거고요. 그런 환자를 붙잡아 주셔야 할 보호자님이 이렇게 약해지시면 이 병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멍청하게 앉아있던 제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암에 걸리면 보호자도 고생이겠지만 다 떠나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건 환자라고 옆에서 나을 수 있다는 확신도 주고 간호도 해줘야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혼내는 말씀이시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오로지 어머니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네요. 하지만 어머니의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미리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또 저대로 병원비를 버느라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취직해서 어머니 일 그만두시게 할 생각만 했지 제대로 된 암보험 하나 들어두지 않은 게 그때는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처음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도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어떻게든 치료비를 댈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치료 기간은 생각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머니는 쇠약해지셨지만 암세포는 작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반년을 매일같이 병원에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힘들다거나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저를 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불평을 할 수도 없었네요. 그러나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몸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는데 매일 병원에서 쪽잠을 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몸에 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집에 갈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셨던 데다가 워낙에 쇠약해지신 상태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 연세가 70을 바라보실 때인데 그 연세에도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시려고 고생하셨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야 입을 다물지만 제가 돌아서면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요즘 저런 자식이 어딨어? 어떻게 하루를 안 빼놓고 병원에 와? 그러게 말이에요. 그나저나 젊은 총각이 매일 저래서 몸 상할 텐데 아유 차라리 간병인을 주지. 간병인 쓰는 게 어디 한두 푼이야? 얘기 들으니 공무원이라던데 공무원 월급 뻔한데 어떻게 간병인을 쓰겠어? 하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렵긴 하겠네요. 그나저나 저 아주머니 내일 모레면 일흔이라면서요? 그렇다더라고. 아휴, 나는 저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누워 계셔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 돈은 돈대로 나가지 아들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지 병수발이 할 짓이 아니지. 참,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쩌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들 위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 아니겠어? 연세도 이미 많으신데 저렇게 치료한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붙들고 있어봐야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당장의 치료도 이렇게 힘든데 설령 암세포가 사라져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설령 제가 번 돈을 다 털어넣더라도 어머니만큼은 반드시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네요. 하루에 10만 원도 넘는 입원비와 그 밖의 치료비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아버지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이어가셨던 가게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 동안은 또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어요. 뭔가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이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무실 사람들 몰래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리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운전뿐이라 대리운전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돈을 벌었더니 그제야 좀 형편이 나아지더군요. 그렇다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부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로는 제 월급과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가게를 처분한 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식으로 버텼죠. 네,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국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고 말 것이 분명했어요. 어머니의 병환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었고 남은 돈은 2년 버틸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몸은 몸대로 피곤한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더라고요. 다행히 특별한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사시사철 피로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뛰다가 병실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병원 식당에 내려갔어요. 잠은 못 자도 밥은 먹어야 버티겠다는 생각에 입안이 깔깔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평소 종종 마주치던 여자 간병인 한 분이 와서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203호 병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예? 아, 네.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제가 앉아도 될까요? 예. 앉으세요. 그분은 마치 전부터 저를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제 앞에 앉아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가뜩이나 잠이 쏟아져서 정신도 없는데 난데없이 모르는 여자와 밥을 먹게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굳이 제 옆에 앉아 식사를 하시면서 말을 거셨어요. 꽤 오래 병원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이요? 세상에, 보호자분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야 고생이랄 게 있나요? 아프신 어머니가 고생이시지. 아, 환자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매번 보호자분 혼자 오시는 것 같던데 아버님이나 아니면 다른 형제분들은 안 계세요? 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은 저와 어머니뿐이에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혼자 오셨구나. 그런데 저를 자주 보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아니요. 자주 보다니요. 그냥 같은 병원에 있으니 오다 가다 몇 번 본 걸로 넘겨짚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병원이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 다른 환자분들 전부 암 환자였거든요. 개 중에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보통은 저희 어머니처럼 잘 낫지 않으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간병하는 분들이시다 보니 분위기가 그렇게 밝진 않거든요. 몸도 힘든 데다 아픈 사람 옆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말을 건 여자분은 참 맑았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들 많은 곳에서 눈치 없이 깔깔 웃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수십 번 다짐을 했는데도 어느새 제 마음에 내려앉았던 우울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네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 하세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무슨 공무원이 새벽까지 일해요? 여자분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 해맑은 표정으로 물었지만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뛴다는 얘기까지는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러자 여자분도 대충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그에 관해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계속 보호자분 얘기만 했네요. 그럼 제 얘기도 할게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 자기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고 1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올해 결혼할 예정이다. 자기는 몇 년 동안 간병인 일을 했으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럼 또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봐도 되죠? 에? 그럼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자분은 아직 밥과 반찬이 많이 남은 식판을 들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요양병원 식당에 마주 앉아 미주알 고주알 자기 사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꼭 무슨 맞선이라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싫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너무 밝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여자분은 계속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저야 매일 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가야 했고 여자분도 쉬는 날이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마주칠 때면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이끌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대단한 얘기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만나 친해지고 나니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끌리는 제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저 자신을 다스렸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모아둔 재산은커녕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입장인데 가까이 해봐야 그분에게 도움될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분이 있는 곳을 피했습니다. 병원에도 그분이 없는 시간에 맞춰 찾아갔고요. 하지만 병원이 뭐 그렇게 넓은 곳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피할 순 없었죠. 승민 씨. 네, 선미 씨. 승민 씨, 지금 저 피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가 왜 선미 씨를 피하겠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 병원에는 매일 오신다면서요. 그야 어머니가 아직 누워 계시니까요. 그럼 어차피 올 병원이면 저 있을 때 맞춰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러 다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더 정붙이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니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마냥 피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선미 씨, 저 선미 씨 좋아해요. 이대로 계속 만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잘 됐네요. 저도 승민 씨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 상황이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 벌써 2년째세요. 언제 나으실지도 모르고요.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공무원 월급으로 병원비 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엔 대리운전도 뛰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모아놓은 돈까지 야금야금 쓰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선미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자 늘 웃는 얼굴이었던 그분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승민 씨는 제 생각을 전혀 안 하셨네요. 네? 그게 무슨... 승민 씨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저는 몰랐겠어요? 대리운전까지 하시는진 몰랐지만 다른 건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상황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 다 알고 승민 씨 좋아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승민 씨가 먼저 포기해요? 난 포기 안 했는데. 아니, 그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군요. 저야 그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연애나 할 처진가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기를 만나서 털어놨어야 하지 않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오늘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허락받아요. 예? 아니,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냥 가서 우리 사귀기로 했다 말 한마디 하는 건데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마침 식사 시간이라 일어나실 테니 얼른 가요. 어, 그렇게 저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어머니가 계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일으키고 식사를 받아 앞에 두는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저를 드시던 어머니의 손이 멈칫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한술 더 뜨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저희 잘 만날게요. 그러다 괜찮으면 결혼도 할 생각 있어요. 이번엔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네? 결혼이요? 왜요? 싫어요? 절대 아닙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자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우울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시간을 내어 여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죠. 두 분께선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둘 다 나이도 있고 어차피 이미 마음도 먹은 것 같으니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라고 거창하게 할 것도 없이 조촐하게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형편이 결혼식을 제대로 할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대로 식을 올리자고 약속하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병실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네요. 내내 병상에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께선 저희 둘의 모습을 보시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결혼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못난 아들이라 어머니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효도랍시고 병실만 지켰단 생각을 했네요. 결혼식을 올린 후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마치 제 결혼식만 기다리신 분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몇 년을 끌어오던 병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때 옆에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아내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봐야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비하면 한없이 조촐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웨딩드레스는 꼭 한번 입혀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저와 어머니가 살던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게 되었죠.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대리를 뛰지 않게 되니 건강은 갈수록 좋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 예쁜 딸아이가 생겼고 부유하진 않아도 행복만큼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가 싶을 정도였네요. 하지만 받은 행복이 너무 컸던 걸까요? 불행은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죠.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내가 있다는 병원으로 가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는 건지,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더는 아내를 볼 수 없는 건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겨낼 자신도 없었네요. 그렇게 어떻게 치렀는지 모를 장례식을 가까스로 마치고 저는 곧바로 병가를 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조잘되던 아이였는데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를 떠나보내는 아이의 마음이란 게 어떤 건진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후에도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실어증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실어증이요? 어디 다친 것도 없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어증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확히는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충격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상담도 꾸준히 받으세요. 아이는 아내가 떠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제게 남은 건 오직 딸아이뿐인데 그런 아이가 상처를 받아 말을 잃었다는 사실이
정말 미칠 것 같았네요. 그때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나쁜 마음을 먹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멀쩡히 일을 하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빨간불이라는 걸 보면서도 횡단보도에 뛰어드는 일도 있었죠. 마치 그냥 그래야 할 것처럼 몸이 저절로 그렇게 되더군요. 눈앞으로 택시가 휙 지나가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말도 잃어버린 딸아이는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졌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꼬박 반년을 그러더군요. 그래도 세상 무서운 게 시간이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그라들었어요. 절대로 사라지진 않더군요. 아내와 똑 닮은 아이를 볼 때마다 불쑥불쑥 치고 올라오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한때는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출퇴근했지만 이제는 딸 때문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에 보내긴 했지만 종일 말을 하지 않으니 친구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말을 시켜보려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 재밌는 일은 없었냐 물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내내 입을 닫고 있으니 뭐가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아이의 7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마침 주말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껏 준비를 했어요. 생일 파티라도 거창하게 치러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딸아이 몰래 전날 밤에 이런저런 준비를 해두고 조금 늦게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처제더라고요. 아내 장례식 이후 연락이 뜸했던 처제가 웬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처제는 집 앞에 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더군요. 저는 일단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도 덜 깨서 눈을 비비며 현관을 열어주었는데 문 앞에 선 처제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곳에 서 있었던 건 세상을 떠난 제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형부, 괜찮아요? 형부? 그럼 처제가 맞아요? 이렇게 놀라실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는 건데. 그래서 다시 보니 정말 처제가 맞더군요. 다만 예전에 아내가 입던 옷을 입고 화장도 비슷하게 해서 제가 착각한 것이긴 했지만 1살 차이 자매라 그런지 비슷하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처제가 어쩐 일이에요? 연수 생일이잖아요.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 왔죠. 그럼 그 차림은 왜? 그게 사실은 이어진 처제의 말은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연년생 자매고 서로 얼굴도 비슷하니 서로가 없을 땐 엄마 대신 도와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한 얘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몰래 집에 들어온 처제는 가지고 온 재료를 가지고 바로 미역국부터 끓이더라고요. 생일날에는 역시 미역국 아니겠냐며 딸아이가 일어나면 먹이겠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네요. 그런데 미역국의 고소한 냄새가 아이 자는 방까지 흘러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한창 자고 있을 시간에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는데 부엌에 있는 처제를 본 딸아이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부엌에 서 있는 것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린 것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1년이 다 되도록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 작은 가슴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닮았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는 걸 알 텐데도 딸아이는 엄마 엄마 해가며 정말 엄마가 돌아온 것처럼 처제를 대했습니다. 눈치 빠른 처제도 다른 내색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만 했죠. 저는 차마 그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은 처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딸아이와 놀아주었어요. 딸아이는 예전처럼 쉴 새 없이 조잘거리며 처제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제는 그런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도 쳐주다가 웃기도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꼭 껴안아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리 어디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딸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그 후로 딸아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도 되찾았고 예전처럼 활발해졌죠. 작은 몸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작은 새가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것 같았네요. 처제는 그 후로도 매년 딸의 생일이 되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제도 생업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죠. 처음엔 정말 엄마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딸아이도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엄마를 떠나보낼 시간이 필요했고 처제는 그 시간을 딸에게 선물한 것이었죠. 그렇게 자란 딸이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녀석이 성격은 활달한데 절 닮아서 그런지 공부는 잘 못해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목표했던 대학에 턱하니 합격하는 걸 보면 제 엄마처럼 집요한 구석은 있는 것 같네요. 처가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과는 달리 장인 장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처제네 식구들과는 당연히 잘 지내요. 딸아이가 합격한 대학이 마침 처제가 사는 도시에 있어서 기숙사가 떨어지면 처제네에서 지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처제네는 맞벌이인데 저희 딸이 그 집 아이들과 워낙 잘 지내서 겸사겸사 좋을 것 같아요. 30대까지의 제 삶은 상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잃었으니까요. 행복한 순간들은 너무나 짧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붙잡을 힘이 없었죠. 하지만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생각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딸아이가 저를 위로해줘요. 이 녀석이 다 컸다고 소주를 사오더라고요. 김치찌개는 밖에서 사왔던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가르쳐놔야겠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9살인 제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제 아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속이 너무나 후련합니다. 저는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는 했지만 2년 정도 후에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결혼을 한 거라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정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한 거라 그냥 살면서 하나씩 채워나가자고 약속을 하고 소소하게 갇혀서 결혼을 했죠. 남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만 믿었죠. 남편이 준비한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태어날 제 아들과 함께 셋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엄마가 2명이라고요. 지금 아버지와 살고 있는 분이 본인의 새 엄마라고 했습니다. 현재 친어머니는 순천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요. 게다가 새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정식으로 혼인한 것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냐고 물었더니 항상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하느라 말한다는 것을 까먹었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본인 집안 문제인데 결혼하고 나서 말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좀 대면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이 엄마에게 무뚝뚝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새어머니일 줄이야. 하지만 제가 남편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가 둘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친어머니는 배웠는데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매일매일 전화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집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저에게 전화해서는 오늘 남편 아침으로 뭐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토스트해서 먹고 출근했다고 하면은 미안한데 우리 아들 밥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에게 항상 전화해서 남편이 뭘 먹고 출근했는지 물었고요. 심지어 저녁으로 무슨 반찬을 해서 먹었는지도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순천으로 놀러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던 터라 매주 주말마다 가는 건 어렵다고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순천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어디 쉽나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찾아갔는데 언제 한 번은 저에게 너 포기보다 고집이 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짜증났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한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괜히 울컥하고 짜증이 나는데 시어머니가 씹살이 아닌 씹살을 시키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더니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네가 좀 잘해드려. 라고 하더군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그러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와 똑같이 주말마다 저희가 시댁으로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꼭 주말 저녁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요. 남편은 유독 시아버지에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집에서 먹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냥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역시 참다 못해서 왜 꼭 시아버지 비위를 맞춰야 하냐고 했더니 그래야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제야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7개월 동안 저희가 사는 집이 남편 명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분명 결혼 전에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시아버님 명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시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말 잘 들으면은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돈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 이외에도 서울에 집이 2채 정도 있으셨어요. 남편은 항상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아버지 비율을 맞췄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그동안 거짓말한 거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빠 집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 라고 하더군요.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실 인천이 좋았어요. 친정도 인천이니까요. 서울로 가고 싶은 건 순전히 남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냥 이 집 빼자고도 해봤습니다. 지금 집보다 작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고요. 대출 받아서 이사 가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학을 떼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번듯한 집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냐면서요. 시아버지에게 조금만 애교 부리면은 서울에 있는 집이 생기는데 그거 하는 게 힘드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서울로 이사 가면 그 집 명의 당신 걸로 해준대? 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곧 법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배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말에 친척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음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친척분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 배 부여잡고서 음식 2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도와주기는커녕 친척분들과 술 처먹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밥을 챙겨 먹는지 마는지는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계속 여보 잡채 좀 더 가져와. 여보 여기 김치 좀 더 내와.
라면서 시키기만 하더군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술이 다 떨어졌다면서 슈퍼 가서 술을 사오라고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술은 현재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가서 사오셨습니다. 저 그날 밥 한 끼도 못 먹고 친척분들과 시아버지, 남편 시중만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워서 다들 식사하시는 동안 혼자 밖에 나와서 친구한테 전화로 하소연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친구는 저에게 그만 울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울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힘들다고요.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도 전혀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친척분들 집으로 돌아가지고 설거지하면서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자기 바빴고요. 그 다음날 저에게 해장국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시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귀한 손주 자주 보고 싶다면서 정말 거의 매일매일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함께 살자는 이야기까지 했죠.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함께 살면 2년 후에 분가할 때 서울집 주실 거예요? 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서울집을 흔쾌히 내주기 싫었는지 시아버지는 더는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남편 친어머니도 순천에 오라는 소리가 더 잦아지셨습니다. 본인 손주이기도 하니까 본인도 꼭 봐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순천에 내려가서 손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손주만 안고 계시고 집안일은 다 저를 시키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할 동안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잠만 잤습니다. 아주 태평하게 잠만 자더라고요. 역시 우리 엄마 집이 편하네? 라는 말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그러던 중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가 순천에 계시는 시어머니와 왕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 보고 집에 오라고 하시더니 아주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왜 본인 허락도 받지 않고 순천에 오고 가냐고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내가 내 엄마 마음대로도 못 봐요? 라고 따지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내 엄마는 여기 있잖아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아버지랑 사시는 분은 제 친엄마는 아니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밥상을 엎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광경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그 모습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고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죠.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나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서 살면 살았지 더는 치사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계속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서 자존심을 긁으셨거든요. 항상 주말에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희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까지 해주는 시아버지가 흔하지 않다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시아버지 비율을 맞춰가면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했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나가겠다는 소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가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입에서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 데리고서 갈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하고 있어? 같이 와서 빌어! 라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다가 내가 왜?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겠다고요. 대신 시댁과는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정에 들어가서 본인과 연 끊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렇게 되면 평생 귀한 손주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남편에게 그만 일어나라고 하더니 본인이 화가 나서 순간 실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시댁에 올 거 없다면서요. 저희 부부끼리 시간 보내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 그날 남편이랑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벨도 없냐고 했습니다. 자존심도 없냐고요. 그렇게 무릎이 쉽게 꿇어지냐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그러더라고요. 본인 아빠한테 무릎 꿇는 건데 뭐가 어떠냐고요. 그리고 절대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받게 될 서울집을 위해서 고개 숙인 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하더군요. 제가 지나쳤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남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순천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왕래를 할 필요 없다고요.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순천까지 가지 않을 테니 좋잖아요? 남편도 시아버지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운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순천에 가지 않더라고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려오지 않느냐고요. 아들이 못 오면은 저라도 손주 데리고 순천으로 오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남편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저 혼자 가요? 라고 했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왜 못 오냐면서 지금 네 시어머니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 억지가 기분이 나빴지만 순천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 때문에 순천에 내려갈 수 없다고요. 남편이 술 취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는 나는 엄마 보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못 가게 해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은 순천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이고요. 아무튼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크게 분노하셔서는 인천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우셨죠. 왜 내 아들, 내 손주도 못 보게 하냐고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 낳은 손주이니까 자신도 볼 자격이 있다고요. 그 바람에 또 저희 부부는 호출을 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대체 네 엄마에게 무슨 소리를 한 거냐고요. 순천에 계시는 시어머니 보시는 자리에서 남편을 타박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왜 내 아들 혼내냐고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시어머니가 싸우실 거면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희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새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빼앗아서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과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지와 순천에 계신 시어머니는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으로 압니다. 두 분이 워낙 성격이 강하셔서 부부싸움을 거의 매일같이 하셨다고요. 이건 제가 시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새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순천에 계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뺨을 때렸고요.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분명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아들이 놀라서 또 자지러지게 울었을 겁니다. 그날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지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면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했고요. 이웃 주민이 너무 시끄럽게 싸운다면서 경찰을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두 분은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저희 부부를 순천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이 그만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보고만 있던 남편의 새어머니가 경찰에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성격이 강한 두 분이 싸움을 하는데요. 결국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면서 울더라고요. 아이같이 울면서 이게 다 새엄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새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시어머니는 내가 뭔데 지금 내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치냐고 했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를 왜 남의 부인에게 네가 뭔데 소리를 지르냐고 화를 냈고요. 그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울기만 하던 남편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내가 만약 엄마랑 연을 끊으면은 서울에 있는 집 주실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그런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서울집 줄 테니까 네 엄마랑 연 끊어 라고 했고요. 친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집 때문에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정말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 남편만 보시더라고요. 그런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남편은 엄마 이제 그만 돌아가 라고 하더군요. 친어머니를 2번 죽인 거죠. 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말 펑펑 우셨어요. 저는 오히려 친어머니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바로 순천에는 못 돌아가실 것 같아서 터미널 근처 호텔 잡아드렸고요. 저에게 그제야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집이 본인 손에 들어오니까요. 저에게 당신도 좋지? 우리 곧 이사 가니까 라고 하더군요. 진짜 제 남편이지만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철이 없고 아이 같아서 솔직히 남자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잠자리를 갖고 싶지 않아서요.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뭐야? 지금 튕기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정부치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무작정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남편에게 서울집을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그냥 순천에 가끔씩 내려가라고요. 저는 알아요. 시아버지가 욕심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제 남편이 그런 점을 시아버지를 빼다 막았죠.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약속을 깨냐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막무가내로 서울집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중에 손주가 중학교 들어가면 준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 당장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같이 울더라고요. 서울집 달라고, 서울집 달라고. 이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본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거실에 나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거죠. 아들이 남편에게 아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남편이 아들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건방지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모습에서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겹쳐서 보였죠. 아들이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그런 아들에게 저희 남편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조용히 안 해? 라고 했고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보시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우리 손주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야 땡땡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 내가 네 남편이랑 얘기 좀 해야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지금 저에게 야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 야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거들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요? 라고 했고요. 더는 그 부자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가족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역시 짐을 챙겼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무시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제가 밤늦게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친정 부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오열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하셨고요. 어느 정도 진정한 후에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이혼하겠다고요. 저는 솔직히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보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냐면서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저는 남편과 10년 정도 살면서 열심히 참았습니다. 오로지 제 아들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더는 그렇게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서는 안 된다고요. 계속 참고 산다면은 제 아들도 왠지 시아버지와 남편처럼 잘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이 제 아들에게서 제 남편의 모습을 볼 것만 같았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긋지긋한 부자와 연을 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더군요. 대체 어디 갔냐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서울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1년 후에 본인에게 주시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 당장 아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너 우리 아들한테 안 미안하니? 아까 그렇게 성질 부리면서 때린 거 안 미안해? 라고 물었더니 아 알겠어. 주말에 장난감 하나 사주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 남자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혼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이혼하게 두지는 않았거든요.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본인 며느리 데려가겠다고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와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피웠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절대 못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도 세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라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럼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대신 제 아들은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 손주니까 본인이 키우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제가 키우겠다고요. 물론 시아버지나 남편이 그리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친정에 왔을 때 그날 새벽에 응급실 갔어요. 아들 데리고요.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서 뺨에 멍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단서를 끊고 증거 사진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협박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라고요. 내 아들 때린 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요. 사실 정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들이 그 부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이혼도 하고 양육권도 넘겨줄 테니 신고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친권 포기도 하라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졌고요. 남편은 친권도 포기했습니다. 그 일로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났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고할까 무서운지 저와 아들에게 지금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순천에 계신 남편 친어머니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제 아들과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